결혼 10년 만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준모야. 제가 눈치가 빠르니 당분간은 조심해.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는 짐덩어리. 안 들키게 정산만 잘하면 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정산? 짐덩어리? 대체 우리 결혼 생활은 누가 누구에게 정산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두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훨씬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존엄이라는 단어를 배웠던 그 비 오던 날로 말이지요. 제 이름은 강선영입니다. 올해 41살 쌍둥이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최근까지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뎠냐고요. 하지만 저는 견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버지를 닮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건 제가 12살이던 해 그 여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사는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지만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옥상 난간에 서 계신 걸 보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난간에서 떨어지셨고 저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셨지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영아, 너 때문에 다친 게 아니야. 내가 날 살린 거란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존엄이란다. 그때 저는 존엄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절면서도 다시 일어서셨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저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빚진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다리를 다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28이 되었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준모. 당시 32살이던 그는 중견 건설사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리를 다치셨는데도 재기하시다니. 선영 씨도 아버님을 닮아서 정말 강인하시네요. 전 그런 모습이 좋아요. 준모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그리고 제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준모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 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모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준모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민 여사를 처음 뵙던 날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60대 초반의 민 여사는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셨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선영 씨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네,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10명 정도. 아들은 없고? 네,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지금은 따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 여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선영 씨가 다 물려받겠네. 우리 준모가 복 받았구만.
그 말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예의상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준모가 마련한 아파트였고 미녀사는 우리와 한 건물 다른 층에 사셨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한편 제게는 친오빠 강정석이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오빠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마저 오빠를 떠났지요. 그 일 이후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요. 오빠는 다시 재기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지요. 저는 오빠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있으면 우리 가족은 안전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미녀사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챙긴다며 반찬을 가져다 주셨지요. 하지만 점점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선영아, 친정에 너무 자주 가지 마.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남편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선영아, 내 월급은 시댁 살림에 보태야지. 친정에 용돈 보내는 건 나중에 해. 저는 이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준모는 어머니의 말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여보,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면 우리도 편해. 조금만 참아줘. 저는 조금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터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민 여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정산할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다는 걸,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담보물이었다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정산의 진짜 의미를, 그 모든 진실은 제가 쌍둥이를 낳은 후에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인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꾸린다는 설렘. 준모는 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미녀사와의 동거가 단순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간 첫날, 저는 미녀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준모가 마련한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었어요. 하지만 미녀사는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 사셨습니다. 우리 층이 바로 위니까 편하지? 뭐 필요하면 언제든 내려올게. 미녀사의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은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신혼 첫 주가 지나자 미녀사는 매일 아침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선영아, 아침 차려놨어. 올라와서 먹어.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신혼이라 아직 살림이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미녀사는 제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요. 선영아, 너 친정에서 이렇게 먹었니? 김치 먹는 소리가 너무 크네. 숟가락 드는 법이 좀 이상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안 먹거든. 작은 지적들이 매일 쌓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시니까요. 제가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미녀사의 요구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선영아, 너 친정아버지한테 자주 전화하지 마.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남편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준모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선영아. 미녀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월급 통장 나한테 맡기는 게 어때?
내가 살림 경험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게. 집안 경제는 한 사람이 관리해야 새는 데가 없거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의논해서. 의논? 뭘 의논해? 내 말이 틀렸어? 미녀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좀 부담스러워. 우리 경제권까지 맡기라고 하시는데. 준모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면 우리도 편해.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조금만 참아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전 옥상에서 제 손을 잡고 존경한다던 그 눈빛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미녀사의 방식대로 살게 되었어요. 친정아버지와 오빠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월급 통장도 미녀사에게 맡겼습니다. 미녀사는 제 옷차림, 화장, 말투, 심지어 친구 만나는 것까지 간섭했습니다. 어느 날 미녀사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준모도 함께 있었어요. 선영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미녀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너 아직도 내 친정을 내 집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어. 미녀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아들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야. 그런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난 건 내 복이란다. 우리 준모는 외아들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이어온 가문이거든.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뭘 더해줬니?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가만히 들어. 내가 아직 다 안 끝났어. 미녀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말이야 덧셈이야. 서로에게 보탬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우리 아들 인생에 뭘 더해준 게 있어? 친정 재산? 그것도 애매하고. 내 능력?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덧셈이 되려면 최소한 아들을 낳아야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숫자로 환산하는 미녀사의 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인데요. 덧셈이나 뺄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녀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당연히 사람이지. 하지만 가족은 계산이 필요해. 내가 우리 집에 무엇을 주고 우리가 너한테 무엇을 주는지. 그게 맞아떨어져야 가정이 유지되는 거야. 저는 준모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어머니가 틀렸다고 말해달라고. 하지만 준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존엄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준모는 기뻐했고 저도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제게 희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녀사의 첫 반응은 달랐습니다. 쌍둥이? 성별은? 아직 모르는데요, 어머니. 너무 이른 시기라. 빨리 알아봐. 아들인지 딸인지. 미녀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둘 다 딸이었습니다. 미녀사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 없는 집 딸이 딸만 둘 낳았네. 미녀사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똑똑히 들리게요. 이제 넌 우리 집에 집만 되는구나. 출산 후 미녀사는 육아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할머니였어요. 아이들을 씻기고 우유를 먹이고 밤에 재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선영아, 넌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우네.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내 몸값이 뭐라고 생각해? 딸 둘 낳고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준모는 여전히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가 애들 봐주시잖아. 고마워해야지. 몸조리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일어나서 움직여.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아이들 옆에서도 저는 짐 덩어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잠들고 저도 침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미녀사와 준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모야, 선영이 친정 재산 얘기 꺼내봤어? 아직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려? 언제까지? 내가 장인어른 재산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나 했어. 중소기업이면 최소 몇십억은 되겠지. 그리고 아들 없는 집이니까 결국 선영이가 다 받을 거 아냐. 미녀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제 내 친정아버지한테서 내가 물려받을 재산을 정산할 때가 된 것 같다. 선영이가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짐덩어리니까 최소한 친정 재산으로 보상받아야지. 준모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산? 짐 덩어리? 처리? 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걸까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친정 재산을 가져올 도구였던 건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존엄이란다. 하지만 지금 제 존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쌍둥이를 꼭 안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새벽 저는 아이들을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미녀사도 준모도 모르게요. 제가 향한 곳은 단 한 곳.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가 계신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었다는 걸. 저는 더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빼앗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진짜 정산을 시작하려 합니다. 새벽 5시 택시 안에서 저는 잠든 쌍둥이를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남편의 집을 몰래 빠져나온다는 것, 시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도망친다는 것.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친정 앞에 멈췄을 때 아버지가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으니까요. 새벽이었지만 아버지는 바로 나와 계셨어요. 선영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은 채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들어가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미녀사의 간섭, 준모의 침묵, 그리고 그 끔찍한 대화까지.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아빠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 한 거야. 그날 오후 오빠 정석이 달려왔습니다. 오빠는 제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 개자식들이. 오빠는 냉정했지만 분노가 눈빛에서 번득였습니다. 선영아, 네가 들은 대화 정확히 기억나? 응, 정산이라는 말이랑 친정 재산 얘기. 오빠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가 조사해 볼게. 그 시어머니랑 준모 뭔가 더 숨기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재산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오빠는 과거 사업 실패 이후 모든 걸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오빠는 제게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려 23통. 문자도 쏟아졌어요. 선영아, 어디야? 애들 어디 갔어? 장난하는 거야? 당장 집에 와. 어머니가 화나셨어. 빨리 돌아와. 저는 마지막 문자만 답장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말 다 들었어요. 정산? 처리?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준모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미녀사가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막아섰지만 미녀사는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선영이 어딨어? 당장 나와. 저는 쌍둥이를 안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녀사는 저를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가 감히 집을 나와? 애들까지 데리고?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으로 도망치면 어떡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고요. 미녀사가 비웃었습니다. 사람? 당연히 사람이지. 하지만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됐어? 아들도 못 낳고 집안일도 서툴고 그렇게 쓸모없으면서 왜 시집을 왔어? 내 친정 재산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키운 거야. 미녀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미녀사.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딸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제가 일군 겁니다. 당신들이 탐낼 이유도 권리도 없어요. 미녀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탐내? 웃기는 소리. 선영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친정 재산도 함께 오는 거지. 그게 결혼이에요.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라고. 아들 없는 집딸이 우리 외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최소한 그 정도 보상은 해야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상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보상을 해요. 저는 준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요. 미녀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그래, 넌 사랑했겠지. 순진하게. 하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계산하고 결혼했어. 내 친정 재산, 내 아버지 회사,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것들. 그게 다 우리 계획이었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획?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준모가 옥상에서 제 손을 잡고 속삭이던 그 말들도, 아버지를 존경한다던 그 눈빛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영아, 진정해. 그리고 민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 주십시오. 더 이상 제 딸을 괴롭히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 여사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법적 대응? 좋아요. 해보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강 사장님. 선영이는 우리 집 며느리고 그 애들은 우리 손주예요. 함부로 데리고 있으면 유괴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민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괴죄? 제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유괴라고요? 오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그 사람들 협박이야. 내가 조사해 볼게.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오빠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준모와 미녀사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오빠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아, 이것 봐. 오빠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준모 아버지, 그러니까 내 시아버지 말이야. 살아있어. 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준모는 분명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오빠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가 과거에 미녀사한테 거액의 빚을 졌어. 사업 실패로. 그리고 이 서류를 봐. 미녀사가 시아버지한테 받은 각서야. 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민호에게 금 3억 원을 빌렸으며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아들 이준모가 결혼하는 배우자의 친정 재산으로 탕감하기로 약속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미녀사는 시아버지의 빚을 미끼로 준모를 조종한 거야. 그리고 준모가 결혼할 며느리의 집안 재산으로 빚을 갚으라고 압박한 거지. 그게 바로 정산이야.
내 친정 재산으로 시아버지 빚을 정산하려는 거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결혼은 사랑도 인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을 갚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준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준모는 처음부터 나를 응, 내 친정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영아,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그리고 불법 계약이고. 우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저는 쌍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런 추악한 거래의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아이들은 산물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제 사랑이고 제 존엄입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결정해. 싸울 거야? 아니면 참고 살 거야?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빗속의 옥상,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을.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존엄이란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울게요, 아빠. 제 존엄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산을 시작할 거예요. 제 방식으로. 오빠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소개해줄게. 미녀사와 준모 그리고 그 불법 계약서 만든 시아버지까지. 다 법정에 세우자.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내 딸의 존엄은 돈으로 정산할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쌍둥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짐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정산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 제가 당신들을 정산할 차례입니다. 제 존엄을 짓밟은 대가를, 제 인생을 거래로 본 대가를 당신들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결혼은 거짓이었지만 제 아이들은 진짜입니다. 제 고통은 거래였지만 제 존엄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정산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 친정에서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준모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막아섰지만 준모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선영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쌍둥이를 방에 재우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모가 서 있었어요. 준모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선영아, 집에 가자. 응? 준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집. 어느 집? 당신과 시어머니가 날 정산 대상으로 본 그 집. 준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인데 나는 당신도 같이 있었잖아. 그리고 어머니께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모 씨,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준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그건 어머니가 말을 좀 세게 하신 거고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제 친정 재산으로 정산한다는 게 시아버지 빚을 제 아버지 돈으로 갚으려 했다는 게 사실 아니에요? 준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정석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이준모 씨, 이 서류 보셨어요? 오빠가 각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준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걸 어디서? 당신 아버지가 미녀사에게 쓴 각서예요. 아들 결혼시켜서 며느리 친정 재산으로 빚 갚겠다고. 이게 불법인 거 알죠? 사기 결혼이에요.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준모는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선영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건 진짜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절 사랑했다면서 왜 어머니가 저를 짐 덩어리라고 부를 때 가만히 있죠? 절 사랑했다면서 왜 제 친정 재산부터 물어봤어요?
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이준모 씨. 우리 딸은 더 이상 당신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준모는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모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미녀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휴대폰으로 직접이요. 선영아,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미녀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리 준모가 무릎 꿇고 빌었다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저를 짐 덩어리라고 부르셨죠? 무슨 자격으로 제 친정 재산을 노리셨어요? 결혼을 거래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미녀사가 비웃었습니다. 거래? 원래 결혼이 그런 거야. 순진하게 사랑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아버지 재산 없었으면 우리 준모가 너 같은 애랑 결혼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 없는 집 딸이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런데 딸만 둘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배짱이야? 최소한 친정 재산이라도 내놔야 본전 아니겠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쌍둥이가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을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였어요. 거래의 산물이 아니라 제 존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미녀사와 준모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오빠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 결혼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각서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불법 계약이니까요. 양육권도 당연히 어머니께 유리합니다. 아버지 측에 사기 의도가 있었으니까요. 위자료와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법으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존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오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빠, 오빠.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는 사랑하고 믿고 헌신했어. 그게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너를 이용한 사람들이야. 오빠도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아, 울어. 실컷 울어. 울고 나면 우리 함께 싸우자. 내 존엄 되찾을 때까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녀사의 차가운 눈빛, 준모의 침묵, 짐 덩어리라는 말, 정산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그건 당연한 거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짐이 아니라 덧셈이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덧셈. 오빠도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있잖아. 아빠도 나도 항상 내 편이야. 그 사람들이 내 존엄을 빼앗아갔다면 우리가 다시 찾아줄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쌍둥이가 자는 방 옆에서 아버지와 오빠 품에서 울었어요. 제 결혼 생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했던 그날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멈췄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제 존엄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미녀사와 준모가 저를 정산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 제가 그들을 정산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약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받았고 무너졌고 배신당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약한 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걸. 아버지가 옥상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다리를 다쳤지만 다시 일어섰듯이 저도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오빠가 함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품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 할 이유이자 제가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미녀사, 이준모. 당신들이 저를 짐 덩어리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짐이 아니라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제가 빼앗길 사람이 아니라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세상 앞에서 당신들의 위선을 벗겨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진짜 정산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 결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습니다. 특히 이 각서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준모 씨 아버지가 쓴 불법 계약서니까요. 오빠 정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 여사가 선영이를 짐 덩어리라고 부른 것, 친정 재산을 노린 발언들. 전화 녹음과 문자 기록 모두 확보했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기 의도가 있었고 시어머니의 학대 정황도 있으니까요. 위자료와 양육비도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 각서를 쓴 시아버지 말이에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주소는 확인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빌라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오빠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한번 만나보자. 이 사람이 왜 이런 각서를 썼는지, 민 여사가 어떻게 협박했는지 직접 들어야 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흘 후 저와 오빠는 시아버지가 사는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선영이에요. 준모 아내, 아니 전 아내.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준모를 닮았지만 훨씬 늙고 지쳐 보였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백발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간단한 가구들만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우리를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준모가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가 각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왜 쓰신 겁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민 여사,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3억 원을 빌렸습니다. 민 여사가 친정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쉽게 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계속 안 되어서. 그래서 민 여사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준모가 결혼하면 며느리 친정 재산으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하면 이혼은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저랑은
연락 끊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녀사는 20년 동안 이 계획을 준비한 거였어요. 그럼 준모는 알고 있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엄마가 결혼 전에 다 말했다고 하더군요. 부잣집 딸을 골라서 결혼하라고. 그래서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친정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오빠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각서 법적으로 무효라는 거 아시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미녀사가 어떻게 저를 협박했는지, 그리고 준모에게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선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나약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잘못으로 아무 죄 없는 며느리가 고생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잘못하신 건 맞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모든 걸 진술서로 작성했습니다. 미녀사의 협박, 불법 각서, 준모에게 한 교육. 모든 게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미녀사와 준모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녀사는 여전히 도도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모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각서와 시아버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미녀사의 녹음 파일과 문자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피고 민금수는 20년 전부터 며느리를 이용해 채무를 변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준모에게 부잣집 딸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결혼이며 원고 강선영 씨의 인격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미녀사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제 아내 민금수는 제게 불법 각서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며느리 집안 재산을 노리라고 교육했습니다. 이는 모두 사실입니다. 미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이준모와 민금순의 사기, 결혼 의도를 인정합니다. 원고 강선영에게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부여하며 위자료 1억 원과 양육비 월 200만 원을 피고 이준모가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빠와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겼어, 선영아. 네가 이겼어.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미녀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미 무너진 집안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당신들이 제 존엄을 짓밟았고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준모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저는 준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아버지니까 최소한 양육비는 제때 보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니까. 그날 저녁 친정 거실에서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앉았습니다. 쌍둥이는 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영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는 우리 집안의 짐이 아니야. 가장 큰 덧셈이란다. 오빠도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내 인생은 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진짜 정산을 끝냈습니다. 미녀사와 준모가 원했던 재산 정산이 아니라 제 존엄을 되찾는 정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짐 덩어리라고 불렀지만 법정은 제가 피해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용하려 했지만 이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덧셈과 뺄셈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존엄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덧셈이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배웠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처럼 저도 무너졌지만 다시 섰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며, 진정한 존엄의 가치를 지키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며,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정산입니다.